1945년 4월의 마지막 날들에 베니토 무솔리니는 더 이상 철의 손으로 이탈리아를 통제했던 독재자가 아니었다. 스위스 국경을 향해 탈출을 시도했다. 독일 호송대 사이에 숨어서 코모 호수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파르티잔들에 의해 발견되고 체포되었다. 그의 곁에는 클라라 페타치가 있었다. 그를 버리기를 거부했던. 총통은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고 히틀러와 강철 조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를 전쟁으로 끌고 갔던 그를 방어할 힘도 군대도 없는 죄수로 전락했다. 몇 시간 만에 그의 운명은 봉인되었다. 누가 정말로 무솔리니를 끝내기로 결정했는가? 즉각적인 정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복수였는가? 그리고 무솔리니의 끝은 추측국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졌는가? 절대 권력, 총통의 부상과 몰락. 1922년 10월 30일에 베니토 무솔리니는 소위 로마 진군 이후 이탈리아 왕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 결정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왕이 내렸다. 수천 명의 파시스트 투사들이 힘의 과시로서 수도를 향해 동원되었을 때 실제 참가자 수는 제한적이었지만 정치적 압력과 내전의 위협은 군주가 계엄령을 거부하고 무솔리니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첫 내각에서 무솔리니는 통치했다. 보수 및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행정부의 권한을 확장하고자 했다. 1923년에 아체르보 법이 승인되었다.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명부에게 하원 의석의 최소 3분의 1을 부여하는. 이 메커니즘으로 국가 파시스트당은 1924년 선거에서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같은 해에 사회주의자 의원 자코모 마테오티의 암살이 일어났다. 정권과 선거 부정의 비판자였던. 무솔리니의 직접적인 책임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은 마테오티 스캔들로 알려진 정치적 위기를 유발했다. 야당의 일부는 항의의 표시로 의회를 떠났다. 정부 수반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1925년과 1926년 사이에 파시스트 법들로 알려진 일련의 법령과 법률들이 정치체제를 변형시켰다. 모든 야당이 해산되었고 자유노조가 금지되었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그리고 국가 방위를 위한 특별재판소가 만들어졌다. 국가안보를 위한 의용 민병대는 검은 셔츠단으로 구성된 군대의 보조부대가 되었다. 1926년경 정권은 무솔리니의 논쟁에 여지없는 지도력 아래 단일 정당 체제를 확립했다. 1929년에 이탈리아 국가는 성좌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했다. 이 협정들은 로마 문제를 해결했다. 교황령 합병 이후 1870년부터 존재했던. 바티칸은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배상금을 받았으며 반면 가톨릭은 이탈리아의 공식 종교가 되었다. 이것은 정권에 대한 교회의 중립을 보장하고 파시스트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했다. 병행하여 정권은 조합주의 경제 모델을 추진했다. 1927년의 노동헌장은 노동관계가 국가감독해 노동자와 기업가를 그룹화하는 조합에 의해 규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목표는 계급투쟁을 국가가 지시하는 협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조합주의는 파시스트 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제도적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대공황 동안 이탈리아는 은행 파산, 수출 감소 및 실업 증가에 직면했다. 1933년에 산업부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은행, 운송 및 통신 분야의 전략적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한. 이것은 국가를 국가 경제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통화 분야에서는 환율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리라 전투가 추진되었다. 농업에서는 밀 전투와 같은 캠페인들이 식량 자급자족을 증가시키려 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정권은 파시스트 원칙해 인구를 교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및 여성 조직을 장려했다. 교육은 국가에 대한 충성, 복종 및 민족주의에 중점을 두고 재구성되었다. 총통으로서의 무솔리니 인물에 대한 숭배는 선전, 퍼레이드 및 통제된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외교 정책은 이탈리아를 지중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1935년에 이탈리아 군대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현대 무기와 항공수단을 사용하여 국제연맹은 침략을 비난하고 경제 제재를 적용했지만 효과적인 군사 조치 없이는 1936년에 이탈리아는 영토 합병을 선포하고 제국의 탄생을 선언했다.
같은 해 무솔리니는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인 내전에 개입했다. 군대, 비행기 및 보급품을 보내면서 1939년에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점령했다. 발칸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면서 나치 독일과의 접근은 1936년 이후 강화되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했다. 유대인을 공공 및 전문 생활에서 배제하는 1938년의 인종법을 포함하여 1939년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강철 조약을 체결했다. 전쟁 시 상호 지원을 약속하면서 1939년 9월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탈리아는 처음에 비교 정국을 선언했다. 무솔리니는 분쟁이 시간을 벌고 준비하기 위해 길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및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빠른 승리 이후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1940년 6월 10일에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을 선포했다. 초기 작전은 제한적이었다. 서부 알프스에서 이탈리아 군대는 프랑스에 대항하여 몇 킬로미터 전진했다. 이미 독일에 의해 거의 패배한 상태였던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해군은 영국 해군에 맞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군대는 리비아에서 이집트를 침공했지만 영국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들은 방역하여 키레나이카의 넓은 지역을 점령했다. 1940년 10월에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상의 없이 알바니아에서 그리스 침공을 명령했다. 캠페인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스 군대는 저항하고 반격했다. 알바니아 영토로 침투하면서 독일은 발칸을 확보하기 위해 1941년 4월에 개입했다. 이탈리아가 군사작전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초기 좌절 이후 이탈리아는 점점 더 독일의 지원에 의존했다. 1941년에 에르빈 롬멜의 지휘해 아프리카 군단이 창설되었다. 이탈리아 군대와 함께 작전했던 1942년에 토브룩 점령과 같은 일부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략적 상황은 지속 불가능해졌다. 1942년 10월에 북아프리카에서의 연합군 상륙과 엘알라메인에서의 패배는 전환점을 기록했다. 동부 전선에서 무솔리니는 독일을 위해 복무할 파견대를 보냈다. 러시아 주둔 이탈리아 원정군은 1941년에 배치된 1942년에 러시아 주둔 이탈리아군을 형성할 때까지 확장되었다. 극한 기후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여 스탈링그라드와 돈에서의 소련 공세 동안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병력의 절반 이상이 사망, 부상 또는 포로가 되었다. 군사적 패배, 이탈리아 도시에 대한 폭격 및 경제적 부족은 내부 상황을 악화시켰다. 불만은 인구와 정권의 일부 부문에서도 커졌다. 1943년 7월에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상륙했다. 이탈리아 방어는 빠르게 붕괴되었다. 반면 독일군은 진격을 막기 위해 후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3년 7월 24일에서 25일 밤에 로마에서 파시스트 대평의회가 소집되었다. 1939년 이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기관. 디노 그란디는 왕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반환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안은 찬성 19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승인되었다. 7월 25일에 무솔리니는 빌라 사보이아에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와의 정기적인 면담에 참석했다. 군주는 그를 해임하고 피에트로 바돌리오를 새로운 강요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고 통보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무솔리니는 카라비니에리에게 체포되어 처음에는 포드고라 막사로 이송되었다. 파시스트 정권은 자율적인 권력 구조로서 존재를 멈췄다. 바돌리오는 전쟁이 독일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비밀리에 연합군과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 그란 사소, 무솔리니의 불가능한 구출. 1943년 7월 25일 베니토 무솔리니의 해임 이후 새로운 정부 수반 피에트로 바돌리오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왕은 해방 시도를 막기 위해 그를 다른 장소에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폰차 섬으로 이송되었고 그 다음 사르데냐의 라 마달레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3년 9월 초에 아브루초 아펜니노의 그란 사소 상해에 위치한 campo 임페라토레 호텔로 이송되었다. 그 장소는 지리적 고립 때문에 선택되었다. 해발 2000m 이상의 위치에 있었고 케이블카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보안은 카라비니에리와 이탈리아 군부대가 담당했다. 감금 기간 동안 무솔리니는 신체적 쇠약의 징후를 보였다. 그의 감시인들에 의해 보고된 건강 문제와 함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감시하는 이탈리아 장교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유지했다. 아돌프 히틀러에게 남유럽의 주요 동맹국의 몰락은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위험을 나타냈다. 7월 25일부터 그는 정보기관과 SS에게 무솔리니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아프베어와 보안국은 그가 그란 사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가 이송되었던 여러 장소를 추적했다. 그를 해방시키기로 한 결정은 히틀러에 의해 즉시 내려졌다. 그는 이탈리아를 주축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총통을 어떤 종류의 권위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작전 계획 책임자는 공수부대 전문가인 쿠르트 슈투덴트 장군이었고, 반면 실행은 오토 스코르체니가 지휘하는 낙하산 부대원과 SS 요원의 혼성 특공대에 할당되었다. 작전은 떡갈나무를 의미하는 아이헤라는 암호명을 받았다. 1943년 9월 12일에 스코르체니의 지휘해 90명의 독일 낙하산 부대원 그룹이 12명의 SS 요원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campo 임페라토레 호텔 근처의 평지에 착륙한 DFS-230 글라이더를 사용했다. 이탈리아 방어를 피하면서 행동은 빨랐다. 감시를 담당한 카라비니에리들은 로마로부터의 모순된 명령과 독일군의 명백한 화력 우위로 인해 상당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스코르체니와 낙하산 부대원들은 호텔에 난입하여 그의 방에서 무솔리니를 발견했다. 총통은 총격이나 심각한 충돌 없이 해방되었다. 그는 게르하르트 피젤러가 조종하는 피젤러 F-256 슈토르히 비행기로 호송되어 먼저 로마 근처의 프라티카 디 마레로 그 다음 비엔나로 이송되었다. 작전의 성공은 독일 선전에 의해 군사적 효율성의 예로서 널리 퍼졌다. 구출 후 무솔리니는 독일로 이송되었다. 1943년 9월 14일에 그는 동프로이센 라스텐부르크에서 늑대의 소굴로 알려진 본부에서 히틀러와 만났다. 그 회의에서 무솔리니는 처음에 정치 생활에서 은퇴하려는 소망을 표현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에게 독일 점령하에 북이탈리아에 새로운 파시스트 정부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히틀러는 그에게 바돌리오가 연합군과 체결한 항복은 독일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일 통제 하에 이탈리아 영토는 주축국의 전쟁 노력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압력에 직면하여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으로 알려지게 될 구조를 이끌기로 동의했다. 1943년 9월 23일에 무솔리니는 새로운 국가의 창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 행정 수도는 가르다 호수 기슭의 살로에 정해졌다. 거기서부터 정권이 알려진 이름이 유래했다. 살로 공화국. 알피의 산에 통제해 있는 영토는 북부와 이탈리아 중부 일부에 국한되었다. 반면 남부는 이미 연합군 점령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주권 국가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군사 및 행정 통제를 유지하는 독일군에 완전히 의존했다. 새 정부는 무솔리니에게 충성을 유지했던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었다. 알레산드로 파볼리니는 새로운 공화 파시스트당의 서기로 임명되었다. 전 원수였던 로돌포 그라치아니는 RSI 군대의 지휘를 맡았다. 엄격한 독일 감독해 조직된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은 파시즘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1943년 11월에 발표된 베로나 선언에서 군주제 폐지, 조합주의 원칙에 기반한 인민공화국 수립 및 국유화 경제정책이 선포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독일의 우선순위는 군사물류를 확보하고 파르티잔 저항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RPSI 군대는 반란군에 대한 작전과 나치 강제 수용소로의 유대인 추방에 협력했다. 무솔리니는 그의 측근들과 함께 가르냐뇌, 가르다 호수 기슭의 한 빌라에 정착했다. 거기서부터 그는 제한된 방식으로 정보 활동을 감독했다. 그의 통신은 독일 장교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그의 결정의 여지는 줄어들었다. 살로 공화국에 대한 실제 통제는 SS의 손에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SS와 경찰의 최고 사령관인 카를 볼프가 지휘하는 볼프는 파르티잔에 대한 진압과 반대파 박해를 조정했다. 게슈타포도 직접적인 존재감을 유지했다. 체포와 추방에 개입하면서 무솔리니는 그의 이전 권력 단계와는 달리 더 이상 독립적인 기동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의 연설은 감독되었고 그의 이미지는 베를린에 의해 선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외교 서신과 군사적 결정은 독일인과의 의무적인 협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보고서들은 전 지도자가 고립된 상황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작은 협력자 그룹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감시받으면서 그의 역할은 군사 점령에 의해 부과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1930년대 초부터 무솔리니의 연인이었던 클라라 페타치는 이 기간 동안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란사소에서의 구출 후 그녀는 독일에서 그리고 나중에 살로에서 그와 재회하고자 했다. 페타치 가족은 무솔리니와의 친밀함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그녀의 아버지, 바티칸의 의사인 프란체스코 페타치는 보호를 받았다. 그녀의 오빠 마르첼로는 정권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고 클라라 자신은 가르다 호수 근처의 빌라에 거주했다. 거기서부터 그녀는 총통과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했다. 다양한 동시대 자료들은 클라라가 이 몇 년 동안 무솔리니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기록한다. 이동시 그를 동반하고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적대적인 분위기와 진행 중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와 헤어지지 않았다. 1943년 말과 1945년 사이에 이탈리아 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활발한 전선이 되었다. 남쪽에서는 연합군이 로마를 향해 그리고 나중에는 포 계곡을 향해 천천히 전진했다. 북쪽에서는 파르티잔들이 독일군과 RSI 군대에 대한 저항을 강화했다. 살로 공화국 군대는 공식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탈영으로 고통받고 현대 무기가 부족했다. 많은 작전에서 독일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의존했다. 공화국 국가방위대와 흑색여단은 파르티잔과 저항군과 협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에 대한 내부 진압부대로 활동했다. RPSI는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했다. 군주제 폐지와 공화정 수립은 대중 부문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인구의 대다수는 새로운 국가를 독일 점령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공화 파시스트당은 당원 수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활동은 주로 선전에 국한되었다. 또한 베테랑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과 모든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강요하는 독일 당국 사이에 내부 긴장이 있었다. 1944년 1월의 베론에서 1943년 7월 파시스트 대평의회에서 무솔리니의 반대 투표를 했던 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전 외무부 장관이자 총통의 사위인 갈레아초 치아노가 있었다. 그는 다른 고위 관리들과 함께 총살되었다. 새로운 정권의 권위를 재확인하려는 시도에서 살로 공화국의 무솔리니는 1922년부터 1943년까지의 단계에서와 같은 정도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의 연설은 라디오로 방송되고 언론에 재현되었지만 전쟁으로 지친 인구에게는 영향력이 적었다.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은 북쪽으로 진행되었고 RSI의 통제해 있는 영토는 점차 줄어들었다. 도시들은 끊임없는 폭격을 겪었고 통신은 단절되었으며 국가기구는 취약했다. 무솔리니 자신은 사적인 대화에서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저항의 어조를 유지했지만 군사 상황은 매달 악화되었다. 코모 호수 독재자의 마지막 탈출. 1945년 봄에 이탈리아의 군사 상황은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에게 지속 불가능해졌다. 남쪽에서 전진한 연합군은 포강을 건너 반도 북부를 점령하기 직전이었다. 4월 25일에 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는 파시스트와 독일군에 대한 총봉기를 촉구했다. 밀라노, 토리노 및 다른 산업 도시들에서 파르티잔들은 전략적 지점을 점령하고 해방을 선언했다. 같은 날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과 독일 당국과 접촉을 유지했다.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알프스 지역에서 저항하기, 부분적인 휴전 협상하기 또는 도망치기. RSI의 군사 책임자인 로돌포 그라치아니 원수는 연합군과 협상할 의사를 밝혔고 반면 독일 대표들은 저항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무솔리니는 스위스로 향하는 선택지를 평가했다. 정치적 망명을 얻을 희망으로. 이 가능성은 그의 즉각적인 동반자들과 논의되었다. 그들 중에는 그의 연인 클라라 페타치와 일부 장관들이 있었다. 알프스의 마지막 군사 거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고려되었지만 실행 불가능성 때문에 곧 폐기되었다.
최종 결정은 스위스 국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코모 호수 북쪽 몇 킬로미터에 위치한. 탈출은 4월 25일 밤에 시작되었다. 무솔리니는 자동차로 밀라노를 떠났다. 클라라 페타치, 그녀의 오빠 마르첼로 및 일부 협력자들과 함께. 다음 날 그는 오토 쿤 중령과 SS 대위 프리츠 비르처가 지휘하는 독일 군사 호송대에 합류했다. 그 그룹은 SS 라이프슈탄다르테 아돌프 히틀러 사단에 속해 있었다. 북쪽으로 후퇴하던. 호송대는 약 30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트럭,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독일 군인과 연합군의 징역과 파르티잔 봉기로부터 탈출하려는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을 모두 수송했다. 참석한 이탈리아인들 중에는 공화 파시스트당 서기인 알레산드로 파볼리니, 대중문화부 장관인 페르난도 메차소마 및 다른 고위 관리들이 있었다. 무솔리니는 독일 루프트바페 제복과 철모로 변장하여 여행했다. 후퇴하는 군대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그를 동반하기를 고집했던 클라라 페타치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계획은 북쪽으로 향하여 코모 호수에 도달하고 거기서부터 스위스로 건너가려는 것이었다. 호송대는 도로의 혼잡 때문에 천천히 전진했다. 거기에는 후퇴하는 독일 부대, 민간인 피난민 및 파르티잔 행렬이 섞여 있었다. 여러 차례 임시 검문소에서 멈췄지만 독일 장교들은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통과를 협상하여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 4월 26일에 행렬은 코모와 메나조 마을을 통과했다. 거기서 호송대에 무솔리니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여러 목격자들은 일부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을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그 소식은 그 지역의 파르티잔 그룹에 도달했다. 그들은 코모 호수 서쪽 기슭의 동고 마을 주변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4월 27일 아침, 호송대는 동고에서 52 가리발디 여단에 의해 멈춰졌다. 빌로 알려진 우르바노 라차로가 지휘하는 공산주의 파르티잔 부대. 파르티잔들은 고위 파시스트들이 스위스로 탈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차량들은 포위되었고 탑승자들은 내리도록 강요받았다. 파르티잔들은 파볼리니와 메차소마를 포함한 RSI의 여러 고위 관리들을 신속하게 식별했다. 독일 제복을 입은 무솔리니는 트럭에 남아 군인들 사이에 숨으려 했다. 우르바노 라차로와 다른 전투원들은 승객들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라차로의 후속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말하기를 피하고 시선을 낮게 유지하는 한 남자의 존재에 주목했다. 그를 가까이서 관찰한 후 그는 총통을 알아보았다. 헬멧과 제복은 그의 얼굴 특징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다. 무솔리니는 차량에서 내리도록 요청받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파르티잔들에게 이끌려갔다. 잠시 후 클라라 페타치도 체포되었다. 다른 자동차로 여행했던 둘 다 호송대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동고에서 구금되었다. 체포 후 파르티잔들과 호송대를 지휘하던 독일 장교들 사이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독일인들은 행렬의 통과를 허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군인들의 석방과 이탈리아인들의 인도를 요구했다. 논의 끝에 독일인들은 북쪽으로 계속 갈 수 있고 반면 파시스트들은 파르티잔들에 의해 억류될 것이라고 합의되었다. 이 합의는 후퇴하는 군대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반영했다. 독일인들에게는 우선순위는 그들의 군대를 구하는 것이었다. 파르티잔들에게는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무솔리니와 그의 동반자들은 이탈리아 저항군의 통제에 확실히 남게 되었다. 무솔리니의 체포 소식은 밀라노로 빠르게 전송되었다. 거기서 민족해방위원회는 봉기 이후 권력을 장악했다. 비밀 라디오는 그 소식을 나라의 나머지 지역에 퍼뜨렸다.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동고의 파르티잔들은 그들의 포로의 정치적 가치를 인식하고 감시를 강화했다. 무솔리니는 먼저 마을 시청으로 이송되었고 그 다음 그 지역의 여러 집으로 이송되었다. 구출 시도를 피하기 위해. 클라라 페타치는 그와 함께 머물기를 고집했다. 비록 때때로 보안상의 이유로 분리되었지만 호송대에서 체포된 다른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도 포로로 남았다. 그들 중 다수는 민족해방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다음 날 처형될 것이었다. 4월 27일 오후와 28일 아침에 무솔리니는 파르티잔들에 의해 동고에서 호수 기슭의 메체그라 마을로 이송되었다. 이 이동은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 그를 고립시키고 통제해 두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따라야 할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했다. 일부 파르티잔 지도자들은 공개 재판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반면 다른 이들은 독일이나 연합군의 구출 시도를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형을 옹호했다. 스위스로의 탈출 계획으로 시작된 여정은 코모 호수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저항 없이 체포되는 것으로 끝났다. 저항군의 손에 무솔리니의 마지막 시간들. 1945년 4월 27일에 동고에서 오시비 가리발디 여단의 파르티잔들에게 체포된 후 무솔리니는 스위스로 도망치려던 독일 호송대와 분리되었다. 전 독재자는 독일 루프트바페 병사 제복으로 변장하여 여행했지만 파르티잔들이 수행한 상세한 검사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여단의 지휘관 중 한 명인 우르바노 라차로는 나중에 헬멧과 군용 코트에도 불구하고 얼굴 구조와 눈빛으로 그를 식별했다고 회상했다. 무솔리니는 처음에는 동고시청으로 이송되었다. 거기서 임시구금실이 마련되었다. 그는 파르티잔들이 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동안 감시해에 머물렀다. 동시에 클라라 페타치도 체포되어 같은 장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별도의 자동차로 여행했지만 항상 무솔리니를 동반하기를 고집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파르티잔들은 호송대에서 체포된 다른 포로들을 식별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저명한 인물들이 있었다. 알레산드로 파볼리니, 페르난도 메차소마, 파올로 체르비노 및 루이지 가치와 같은 이 남자들은 무솔리니와 함께 억류되었고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의 운명에 대한 내부 협상의 일부가 되었다. 독일군이 무솔리니를 해방시키려 할 위험에 직면하여 파르티잔들은 그를 더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그는 동고 근처의 메체그라 마을로 이송되었다. 코모 호수 서쪽 기슭에 위치한. 수송에는 무장한 파르티잔들이 호위하는 민간 차량이 사용되었다. 메체글에서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는 지역 농민들의 여러 집에 수용되었다. 그 목적을 위해 징발된. 파르티잔들은 포로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외딴 집을 선택했다. 후속 증언에 따르면 무솔리니는 이송 중에 침묵을 지켰고 신체적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감시는 공산주의 파르티잔들이 담당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발터 아우디시오가 이끄는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밀라노에 있었지만 곧 포로의 운명에 대한 정확한 명령을 받고 파견될 것이었다. 동고와 메체글에서 무솔리니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증언들은 그가 전반적인 낙담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보고서들은 그가 거의 말하지 않고 거의 먹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 앉아 보냈다고 언급한다. 일부는 그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마치 체념한 것처럼. 다른 목격자들은 그가 특정 순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파르티잔 구금해 머무는 대신 연합군에게 인도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고 지적했다. 그의 탈출 시도나 신체적 저항에 대한 기록은 없다. 클라라 페타치는 대조적으로 그의 방어에 적극적이었다. 일부 파르티잔들에 따르면 그녀는 무솔리니를 그녀와 분리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더 나은 구금 조건을 요청하기 위해 여러 번 개입했다. 그녀의 고집은 여러 차례 그를 그녀 곁에 머물게 했다. 비록 감시인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분리할 생각이었지만 무솔리니의 체포는 밀라노에 본부를 둔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 내에서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CLNA는 저항군의 주요 흐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및 정의와 자유. 주요 문제는 무솔리니와 체포된 다른 고위 관리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그를 연합군에게 넘겨주기, 그 당시 북쪽으로 징역하던 CLNA의 통제해 공개 재판에서 그를 재판하기 또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즉결 처형하기. 각 대안은 정치적, 군사적 함의를 가졌다. 연합군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탈리아 인구 앞에서 저항군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공개 재판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전쟁이 아직 활발한 시기에 시간, 물류 및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형은 공산주의 부문에서 옹호되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모범적인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은 4월 27일에서 28일 밤에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공산당 사무총장 루이지 롱고는 사회주의 성향의 산드로 페르티니 및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마침내 무솔리니는 재판 없이 처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 결정은 코모 호수 지역의 파르티잔 지휘관들에게 전달되었다. 4월 28일 아침 발레리오 대령이라는 전쟁 이름으로 알려진 파르티잔 발터 아우디시오는 CLNAI의 결정을 실행하는 임무를 띠고 밀라노에서 동고로 출발했다. 그를 동반한 사람들은 다른 투사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 지도자이자 그 지역의 위원회 연락관인 알도 람프레디가 있었다. 아우디시오는 CLNAI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한을 부여하는 서면 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또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권총과 기관 단총을 받았다. 동고에 도착한 후 메체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의 구금을 맡았다. 아우디시오와 람프레디가 전한 공식적인 버전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솔리니를 처형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주제는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부 문서들은 그 결정이 밀라노의 CLNAI에서 직접 나왔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재판이나 포로의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지역의 파르티잔 지휘관들의 지역적 주도였다고 제안한다. 또 다른 버전은 그 명령이 루이지 롱고에 의해 직접 아우디시오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모스크바의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인 팔미로 톨리아티가 라디오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결정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제기한다. 증언의 다양성과 통일된 문서의 부족은 명령의 작성자에 대한 논쟁을 계속 열어두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4월 28일 오후까지 결정이 내려졌고 몇 시간 안에 실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4월 28일 오후 아우디시오는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를 메체그라의 구금 장소에서 처형을 위해 미리 선택된 지점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사용된 차량은 피아트 1100이었다. 지역 파르티잔이 운전하는. 목적지는 줄리노 디 메체그라 마을의 빌라 벨몬테였다. 거기서 행동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무솔리니와 페타치는 뒷좌석에 앉았다. 이동 중에 아우디시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총통은 침묵을 지켰고 반면 클라라 페타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자동차는 빌라 벨몬테의 돌담 앞에 멈췄다. 거기서 고립된 공간에서 민족해방위원회의 명령이 이행되기로 되어 있었다. 빌라 벨몬테 총통이 총탄 아래 쓰러진 날, 1945년 4월 28일 오후 베니토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는 메체그라의 구금 장소에서 나와 피아트 1100 자동차에 태워져 근처 줄리노 디 메체그라 마을로 이송되었다. 차량은 지역 파르티잔이 운전했고 반면 발레리오 대령으로 알려진 발터 아우디시오는 앞좌석에 타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무솔리니와 페타치가 있었고 다른 무장한 파르티잔들이 양옆에 있었다. 장소 선택은 임의적이지 않았다. 줄리노 마을에 위치한 개인 주택인 빌라 벨몬테는 통행이 적은 도로 옆에 고립된 돌담을 제공했다. 그 장소는 신속하게 직접적인 목격자 없이 그리고 외부 개입의 위험이 적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형 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었다. 메체글에서의 여정은 짧았다. 여행 중에 아우디시오의 후속 증언에 따르면 무솔리니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기록들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신체적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고 나타낸다. 클라라 페타치는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의 손을 잡고 자동차는 시시육시경 빌라 벨몬테의 돌담 앞에 멈췄다. 아우디시오는 무솔리니와 페타치에게 내리라고 명령했다. 주변에는 작은 파르티잔 그룹이 있었지만 군중은 없었다. 작전은 즉시 명령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따르며 신중하게 수행되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알도 람프레디의 이야기에 따르면 포로들은 담벼락 앞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무솔리니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클라라 페타치는 반대로 그를 총살하려는 결정에 항의하고 끼어들려 했다. 파르티잔들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아우디시오는 나중에 발포하기 전에 포로들에게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의 결정을 대표하는 성명을 읽어주었다고 선언했다.
그 텍스트는 파시즘과 그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요약했다. 처형이 이탈리아 인민의 이름으로 수행된다고 명시하면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낭독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알도 람프레디는 그의 회고록에서 공식적인 판결문이 낭독되지 않았고 명령이 의식 없이 직접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불일치는 재구성의 논란이 되는 지점 중 하나를 구성한다. 증언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의 무솔리니의 행동에 대해 다르다. 발토 아우디쇼의 버전에 따르면 전 독재자는 낙담했고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으며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그는 사격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항 없이 담벼락 앞에 세워졌다. 알도 람프레디의 버전은 무솔리니가 떨지 않고 침착했으며 침묵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람프레디에게 아우디시오가 전한 패배한 남자의 이미지는 그가 관찰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 버전들은 무솔리니가 심장을 쏘라고 요청했다는 아이디어를 전했다. 비록 이 주장은 결코 입증될 수 없었지만 단일 기록의 부재는 파시스트 지도자의 최종 성향에 대해 현재까지 유지되는 역사학적 논쟁을 낳았다. 마지막 순간에 클라라 페타치의 모습 또한 상충되는 버전들로 둘러싸여 있다. 일부 파르티잔들에 따르면 그녀는 무솔리니와 처형자들의 무기 사이에 물리적으로 끼어들려 했다. 그를 껴안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버전에서는 그녀는 처형에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몸을 던졌고 총알에 맞았다. 다른 자료들은 그녀가 울고 항의했지만 몸을 던지지는 않았고 단지 그와 함께 총살되기를 요청했다고 지적한다. 이 두 번째 버전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묘사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페타치가 공식적인 혐의가 없었고 국가기구의 일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와 함께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존재는 전적으로 그를 동반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 때문이었다. 16시 10분경 아우디시오는 그의 AMS-38 기관 단총을 들어 발포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첫 번째 연사는 고장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다른 무기를 들고 가까운 거리에서 무솔리니에게 발사했다. 총통의 몸은 돌담에 쓰러졌다. 거의 동시에 클라라 페타치는 총격에 맞아 그의 옆에 쓰러졌다. 정확한 탄환수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속 부검에서는 두 시신 모두에서 다수의 총상이 기록되었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파르티잔들은 지역을 확보하고 포로들의 사망을 확인했다. 시신들은 자동차에 다시 실리기 전에 잠시 동안 방치되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공식 버전이 발터 아우디시오를 처형자로 인정했지만 알도 람프레디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설들이 등장했다. 일부 베테랑 파르티잔들은 다른 전투원인 미켈레 모레티가 첫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아우디시오가 CLNAI의 정치적 대표로 행동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한 명 이상의 사수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후속 연구들은 또한 결정이 더 지역적이고 즉흥적으로 내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록 결정적인 문서 증거는 없지만 버전의 다양성은 통일된 기록의 부재와 전쟁 환경에서 흩어진 증인들과 부분적인 문서들로 발생한 에피소드를 재구성하는 어려움을 반영한다. 사망이 확인되자 파르티잔들은 무솔리니와 페타치의 시신을 피아트 1100에 실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수행되었다. 목표는 파시즘의 종말의 상징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밀라노로 이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오직 피자국과 탄피 잔해만 남았다. 이웃이나 민간인 증인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 사건에 대한 서술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로레토 광장 파시즘에 대한 인민의 복수. 1945년 4월 28일 오후 줄리노 디 메체그레서의 처형 후 베니토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의 시신은 파르티잔들에 의해 차량에 실렸다.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의 결정은 그들을 밀라노에 전시하는 것이었다. 북부의 주요 산업 도시이자 그 기원부터 파시즘의 신경 중심지였던 총통과 페타치의 시신과 함께 동고에서 처형된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의 다른 고위 관리들의 시신도 놓였다. 그들 중에는 알레산드로 파볼리니, 아킬레스 타라체 및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다.
총 행렬에는 10여 구 이상의 시신이 포함되었다. 호송대는 4월 28일 밤과 29일 새벽에 코모 호수에서 밀라노로 여행을 시작했다. 시신들은 후속 증언에 따르면 방수포나 담요로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여정은 느렸다. 수많은 파르티잔 검문소와 후퇴하는 군대의 통과 지역이 있는 도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4월 29일 새벽 시신을 실은 차량들이 도시에 들어왔다. 밀라노는 며칠 전 4월 25일 봉기 이후 해방되었다고 선언되었다.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고 파르티잔 순찰대가 여러 지점에 배치되었다. 호송대는 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넓은 광장인 로레토 광장으로 직접 향했다. 장소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1944년 8월에 15명의 파르티잔들이 파시스트 당국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총살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몇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전시되었다. 그 에피소드는 밀라노 사람들의 집단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 아침 9시경 시신들은 광장에 내려져 모퉁이 중 하나에 위치한 에소 주유소 앞 땅에 던져졌다. 가장 먼저 접근한 사람들은 트럭의 움직임을 본 행인들이었다. 시신을 알아본 후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곧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시신을 땅에 일렬로 놓았던 파르티잔들은 대중의 접근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은 무솔리니와 그의 주요 협력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시끄럽게 시위를 시작했다. 집회는 광장 전체를 가득 채울 때까지 빠르게 커졌다. 군중이 늘어남에 따라 시신에 대한 첫 번째 폭력 행위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목격자들은 시신이 발로 차이고 침을 뱉고 막대기와 돌로 맞았다고 기록했다. 일부는 땅바닥에 끌려다녔다. 특히 무솔리니의 시신은 그를 훼손시킨 반복적인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 현장에 있던 파르티잔들은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그 반응이 20년의 독재와 2년의 내전 후에 집단적 청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다른 목격자들은 군중의 규모가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클라라 페타치의 시신도 공격을 받았지만 정도는 덜했다. 여러 사진들은 그녀의 시신이 무솔리니 옆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구타의 흔적과 함께. 전공령 광장의 파르티잔 책임자들은 무솔리니, 페타치 및 다른 여러 고위 관리들의 시신을 에소 주유소의 금속 구조물에 매달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시신을 들어 올려 군중이 땅에서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예비 부품과 타이어를 거는 데 사용되는 철 갈고리가 사용되었다. 시신들은 발로 머리를 아래로 하여 일렬로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 사진 작가들이 포착한 이미지들은 무솔리니와 페타치가 중앙에 있고 다른 처형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된 방법은 또한 강한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살로 공화국 시절 파시스트들은 같은 광장에 살해된 파르티잔들의 시신을 매달았다. 특히 1944년 8월에 15명. 반대 방향으로 제스처를 반복하는 것은 행위의 공공적 차원을 강화했다. 4월 29일 내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로레토 광장을 찾았다. 당시의 사진과 영상은 다양한 군중을 보여준다. 파르티잔, 민간인, 여성, 어린이, 구경꾼 및 언론 사진작가. 그 장면은 밀라노의 집결지가 되었다. 환호, 노래, 모욕 및 자발적인 시위가 기록되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매달린 시신에 물건을 던졌다고 전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지켜보았다. 집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시에레나이 당국이 시신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을 때 오후가 되어서야 해산되었다. 하루가 지나면서 시에레나이 지도자들과 파르티잔 지휘관들은 그 광경의 규모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해방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했다. 마침내 29일 오후 시신을 내리고 밀라노 법의학 연구소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거기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부검이 실시되었다. 의학적 검사는 무솔리니가 몸통과 머리에 다수의 총알을 맞았다고 결론지었다. 클라라 페타치의 시신도 여러 총상을 보였다.
시신들은 간단한 관에 넣어졌고 그들의 매장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소의 시설에 보관되었다. 로레토 광장에서의 시신 공개 전시는 수많은 사진작가와 카메라맨에 의해 기록되었고 이는 이미지의 광범위한 확산을 보장했다. 며칠 만에 사진들은 유럽 전역에 유포되었고 여러 나라의 신문에 재현되었다. 그 장소는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에게 그것은 1914년에 일어난 일의 정확한 반전을 나타냈다. 파시스트들의 명령에 따라 파르티잔들이 그곳에서 처형되었을 때 광장은 따라서 이탈리아 내전과 파시즘의 패배에 대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전시는 이탈리아 안팎에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밀라노와 다른 북부 도시의 주민들 사이에서 로레토 광장에서의 시위는 폭력의 순환이 끝났다는 표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부 정치 및 외교 부문 외국인들은 그 광경의 공개적인 성격을 비판했다. 다음 날 연합군 언론은 그 이미지들을 게재했다. 미국과 영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들이 국제 여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소련은 반대로 그 장면을 인민재판의 예로 강조했다. 종말의 메아리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그림자. 1945년 4월 29일에 로레토 광장에서의 시신 전시 후 베니토 무솔리니와 클라라 페타치의 처형 소식은 이탈리아 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파르티잔들이 통제하는 라디오는 총통과 그의 협력자들의 사망을 확인하는 짧은 메시지로 그 사실을 발표했다. 밀라노, 토리노 및 제노바에서 정보는 인구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졌다. 항상 정확하지는 않은 소문과 세부 사항과 함께. 광장에 있던 사진작가들은 첫 번째 이미지들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다. 네거티브는 이미 해방위원회의 통제해 인쇄되던 북이탈리아 신문사로 보내졌다. 몇 시간 만에 그 소식은 지역 범위를 넘어섰고 그 지역에 있던 연합군 전쟁 특파원들을 통해 해외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4월 29일 오후 이탈리아의 연합군 군사당국은 무솔리니의 처형에 대한 이탈리아 저항군의 공식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들에는 로레토 광장에서의 사건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중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헤럴드 알렉산더 장군은 그 정보를 런던과 워싱턴의 본부로 전송했다. 내용은 로이터와 AP통신과 같은 국제통신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탈리아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전문을 배포한 영국과 미국 정부는 파시스트 정권의 최종 붕괴를 강조하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워싱턴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무솔리니의 종말이 유럽에서 추축국의 붕괴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같은 날 베를린은 붉은 군대의 최종 포위 공격해 있었다. 4월 25일에 소련군은 도시를 포위하고 슈프레 강에 도달했다. 4월 28일에 소련 제3충격군 부대가 정부지구에 진입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제국 총리관저 아래에 피러 엄폐회 은둔해 있었다. 거기서부터 그는 남은 군사작전을 지휘했다. 비록 상황이 위급하고 돌이킬 수 없었지만 외부와의 통신은 제한적이었고 메신저와 단편적인 라디오 전송에 의존했다. 무솔리니의 죽음에 대한 정보는 4월 29일과 30일 사이에 벙커에 도착했다. 여러 장교들이 국제통신사와 스위스 라디오를 통해 받은 보고서를 그에게 전달했을 때 벙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증언들은 무솔리니의 처형과 공개 전시 소식이 히틀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동의한다.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그의 일기에서 피러가 그의 동맹국의 시신이 공공광장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정부지구 방어사령관인 빌헬름 몬케 장군은 전쟁 후 히틀러가 분노로 반응했고 자신의 시신이 비슷한 운명을 겪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했다고 회상했다. 피러의 개인 비서인 마르틴 보어만은 후속 통신에서 독재자가 사망 시 자신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 연료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그 소식은 히틀러가 이미 고려했던 결정을 강화했다.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는 것. 새로운 것은 그의 시신이 공개 전시를 막기 위해 즉시 파괴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지시였다. 4월 30일 아침 히틀러는 그의 가장 가까운 직원들을 소집하고 명령을 반복했다. 그의 자살 후
시신은 휘발유로 뿌려지고 총리관저 정원에서 태워져야 했다. 개인 경호대장인 오토 균셰는 절차를 조직할 책임을 받았다. 총리관저의 창고에는 일반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량의 연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균셰는 여러 개의 휘발유통을 벙커 출구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목표는 자살이 완료되면 유해가 붉은 군대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것을 피하면서 열린 공간에서 소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1945년 4월 30일 오후 초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벙커의 개인실 중 하나로 물러났다. 잠시 후 독재자의 죽음을 확인하는 총성이 들렸다. 에바 브라운은 시안 화물을 섭취했고 히틀러는 7.65mm 발터 PPK 권총으로 관자놀이에 총을 쐈다. 균셰와 여러 조수들은 시신을 담요에 싸서 벙커 출구까지 옮겨 총리관저 정원의 한 구역에 놓았다. 거기서 이전 지시에 따라 휘발유로 뿌려지고 불이 붙었다. 여러 리터의 연료로 부채질된 불길은 시신을 부분적으로 축소시켰다. 소각은 그 지역에 떨어지는 소련 포격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지만 시신이 온전하게 남는 것을 막는 목표를 달성했다.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히틀러의 결정은 무솔리니에게 일어난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그의 개인 조수인 하인츠 링게는 전쟁 후 히틀러가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밀라노의 광경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보엄한 자신도 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시신 소각이 단호한 지시였다고 반복했다. 두 독재자 사이의 평행은 명백했다. 무솔리니는 파르티잔들에게 처형되어 광장에 매달렸다. 히틀러는 비슷한 운명의 가능성을 막으려 했다. 차이점은 베를린에서는 유해 파괴가 필어 자신의 측근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무솔리니의 처형 소식은 베를린에 남아있던 나머지 나치 고위 관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요제프 괴벨스는 그의 동맹국의 죽음을 알고 난 후 그의 측근에게 히틀러보다 오래 살거나 소련군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5월 1일에 피러의 자살 하루 후 괴벨스는 그의 6자녀를 독살한 후 아내 마그다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 다른 고위 관리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서방연합군과 협상을 시도했던 하인리히 힘러는 영국군에게 체포된 직후 자살했다. 헤르만 괴링은 히틀러의 자살과 무솔리니의 처형 소식을 받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체포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다. 로레토 광장의 이미지들은 이탈리아 밖으로 빠르게 퍼졌다. 영국, 프랑스 및 미국 신문들은 1945년 5월 초에 그 사진들을 게재했다. 많은 경우 시신들이 주유소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발이 위로 향하고 군중에 둘러싸인 채. 소련 언론도 그 이미지들을 재현했다. 그 장면의 모범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모스크바에서 프라우다 신문은 그것이 파시스트 지도자들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대조적으로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전시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영국 신문들의 사설들은 그 광경이 이탈리아 해방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비록 그 소식이 널리 보도되었지만 일부 이미지들은 완화되거나 전체가 재현되지 않았다. 무솔리니의 처형과 불과 이틀 후에 일어난 히틀러의 죽음은 유럽에서 축구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시했다. 동시대인들에게 두 사건 사이의 평행은 명백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었고 두 번째는 비슷한 결말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시신을 파괴했다. 연합군 선전에서 시간적 일치는 전체주의 정권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강화했다. 이탈리아에서 로레토 광장에서의 전시는 파시즘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확인으로 여겨졌다. 독일에서 히틀러의 시신 소각은 나중에 알려졌지만 같은 의미로 패배의 상징으로서 지도자의 물리적 소멸. 어두운 유산 총통의 마지막 안식처. 1945년 4월 29일 로레토 광장에서의 공개 전시 후 무솔리니, 클라라 페타치 및 여러 파시스트 고위 관리들의 시신은 밀라노 법의학 연구소로 이송되었다.
거기서 사망 원인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부검이 실시되었다. 검사는 무솔리니가 다수의 총알을 맞았음을 확인했고 반면 페타치의 시신은 유사한 상처를 보였다. 연구가 끝난 후 유해를 어디에 묻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북이탈리아 민족해방위원회 당국은 무덤이 파시스트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 이후로 시신에 신중한 운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무솔리니의 시신은 나무관에 넣어져 비밀리에 밀라노의 마졸의 묘지로 이송되었다. 거기서 그는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 신원불명의 사망자를 위한 공간에. 소수의 당국자들만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목표는 그 장소가 정치적 경의의 장소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1946년 4월 23일에 그의 처형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전 공화국 경비대원이었던 도메니코 레치시가 이끄는 너파시스트 투사그룹이 무솔리니의 시신을 회수하기 위해 비밀 작전을 조직했다. 레치시와 그의 협력자들은 밤에 마졸의 묘지에 들어가 시신이 안치된 익명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관을 열고 유해를 꺼내 묘지 밖으로 옮겼다. 도난은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되었다. 관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 사건은 전국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다. 당시 알치데데 가스페리가 이끌던 이탈리아 정부는 즉각적인 조사를 명령했다. 당국은 시신이 아직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너파시스트 그룹에 의해 선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했다. 군주제와 공화국에 대한 국민투표가 194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시신의 행방은 미스터리였다. 당국은 너파시스트 서클을 급습하고 용의자들을 체포했지만 즉각적인 결과는 없었다. 그동안 해외로의 이송이나 개인 주택에 숨겨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내 1946년 8월에 경찰은 시신이 밀라노 근처의 체로마졸의 마을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사들은 비밀리에 시신을 받아 금속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다. 내부 시설의 바닥 슬래브 아래에. 발견은 당국에 보고되었고 그들은 다시 유해를 맡았다. 정부는 새로운 훼손을 피하기 위해 보관 장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11년 동안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고 국가의 통제해에 남아 있었다. 1950년대 미망인 라켈레 귀디와 그녀의 아들 로마노가 이끄는 무솔리니 가족은 독재자의 고향인 프레다피오에 매장하기 위해 시신 반환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수년 동안 주저했다. 이송이 너파시스트 시위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두려워하면서 논쟁은 1956년에 격화되었다. 언론이 국가의 손에 있는 시신의 존재를 폭로했을 때 그 소식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우익 부문은 가족에게 인도를 요구했고 반면 좌파 정당들은 프레다피오를 파시스트 숭배의 장소로 만드는 위험을 비난했다. 1957년에 오랜 논의 끝에 아도네 촐리 정부는 유해 인도를 승인했다. 결정은 무덤이 국가 통제해에 유지되고 그 주변에서 공식적인 정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채택되었다. 1957년 8월 31일에 무솔리니의 시신은 프레다피오로 이송되어 산 카시아노 묘지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의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가까운 가족들이 참석하고 공식적인 예의는 없었다.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많은 동조자들을 끌어들였다. 그 순간부터 프레다피오는 너파시스트 성향의 그룹들을 위한 정기적인 순례지가 되었다. 무덤은 대리석과 베니토 무솔리니 1883년 대시 1945년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묘비로 꾸며졌다. 그 안에는 유해가 창사를 통해 보이는 석관에 안치되었다. 접근은 지역 당국에 의해 규제되었다. 특정 날짜에 방문을 허용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프레다피오의 무덤은 여러 사건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71년 12월에 일어났다. 묘지에 설치된 폭발 장치가 구조물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때 비록 폭발이 유해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예배당의 파괴를 일으키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강요했다. 다른 사소한 훼손이나 파괴 시도들이 후속 수십 년 동안 기록되었다. 이는 당국이 그 장소 주변에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최종 매장 이후 무솔리니의 시신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상충되는 해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급진 우익 부문에게 프레다피오의 무덤은 상징적인 기준점이 되었다. 매년 처형 기념일인 4월 28일이나 생일인 7월 29일과 같은 날째 너파시스트 그룹들은 그 지역에서 순례와 집회를 조직했다.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사회의 넓은 부문에게 무솔리니의 기억은 억압, 전쟁 및 독재와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다피오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은 과거의 불편한 상징을 살아있게 하는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었다. 지역 당국은 그 현상을 관리하려고 시도했다. 프레다피오는 정치적, 역사적 관광지로 변모했다. 학문적 관심과 이념적 이유로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함께 기념품 가게들은 파시스트 도상학이 담긴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모습은 정치적 분열로 특징지어졌다. 1948년 헌법이 파시즘 옹호의 불법성을 확립했지만 현실은 총통의 기억을 옹호적인 의미로 살아있게 하는 사회적, 정치적 흐름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프레다피오는 이러한 긴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무대가 되었다. 특정 날짜 너파시스트 집회는 경찰 감시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다. 병행하여 전 파르티잔 전투원 협회와 반파시스트 조직들은 정권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러한 대조는 이탈리아가 독재와 내전에 대한 통일된 기억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패배한 지도자들이 신속하게 일반적인 거부로 밀려났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기억이 상당한 소수에게 활발하게 유지되었다. 총통의 시신 이야기는 따라서 이탈리아 사회에 해결되지 않은 균열의 반영이 되었다. 독재자의 물리적 죽음이 그의 역사적 유산과 집단 기억 속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닫지 못한 곳에서